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선 토크 3시에 썰전 라이브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국민의힘 윤희석 전 대변인,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그리고 김성회 싱커의 소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뒤에 이 집권 여당의 내부 권력 투쟁이 큰 관심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그 얘기입니다. 주제어는 저희가 진격의 권성동으로 잡았습니다. 네, 오늘 문화일보가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지난 10일, 그러니까 징계가 내려진 뒤 주말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만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대표의 현 상황은 권위, 그러니까 자리를 비운 게 아닌 사고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직무대행 체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 반복적으로 당무에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저 메시지는 원론적으로 보면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권성동 원내대표의 말에 반대로 해석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긍정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먼저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여당 쪽에서는 얘기하기 불편하실 테니까 가장 자유로운 박원석 국민의힘 아니잖아요. 그렇죠. 윤희석 대변인님은 국민의힘이고 저 엄청 불편합니다, 얘기하기가. 예. 네, 박원석 의원님. 장성철 소장님은 국민의힘은 아니지만 전 국민의힘이고 보수 패널로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늘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비판적 시각을 가진 걸로. 저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네. 보수파 정권 잘 돼야죠. 아 진짜요? 그럼요. 몰랐던 얘기입니다. 아니 카메라 꺼졌을 때도 똑같이 그렇게 처음 얘기하시잖아요. 듣는 잘 얘기예요. 되라고 하시는 거다고. 아니 기본적으로 맥락으로 보면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이 정리가 됐잖아요. 의원총회 선수별 모임 해가지고 이게 사고로 인식하고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걸로 이제 그런 상황 정리에 비추어서 보면 대통령의 이 언급은 기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의 상황 설명을 듣고 그걸 수용한다. 다만 이제 원론적인 차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이 정도 언급으로 보입니다. 그게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상황 브리핑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게 아닌 것 같다. 예. 조기 전당대회 가야 된다. 이건 거리인 것 같다라고 하면은 별도의 미션이 윤핵관들한테 가지 않았겠습니까? 예. 근데 이제 어제 상황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어제 그런 것 같지는 의총, 않고. 초선 중진. 네, 일부 그 전당대회 해야 된다는 발언이 나온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대세는 아니었던 것 같고 대체로 어쨌든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낸 그런 상황으로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예. 더 빠르게 움직인 분이 계시죠. 이진복 정무수석. 수석. 예, 징계가 새벽 2시 반에 있었는데 7시간도 채 지나지 않은 아침 무렵에 7, 8시간 정도 거친 아침 무렵에 딱 그 국회를 찾아오셨는데 제가 과문해서 잘 몰라서 그런데 국회 잘 안 오시잖아요. 정무시장이 원래 국회를 되게 자주 오셔야 되는데 와야 되는데 안 잘 오시던 안 왔었는데. 예, 그 정무수석이 권성동 원내대표 딱 한 사람만 만나고 가지 않았습니까? 메시지도 빠르게 수습이라는 키워드가 있었고요. 대통령도 바라실 것 같다. 약간 애매하게 전달하긴 했지만 그러면서 시선이 집중이 됐죠. 이 문제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수습이 되나 보구나. 그러고 선언하잖아요. 제가 맡겠습니다. 하고 의총들 쭉 벌어지는 가운데 주말에 만남이 있었던데 무슨 이런 얘기를 할 것이 없는 게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난 이야기를 나와서 할 사람은 권성동 원내대표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누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얘기가 잘 됐으니까 얘기가 나온 것으로 봐야 되고 그럼 전반적으로는 직접 대통령도 만나고 정무수석도 보내서 만나고 이 당의 지금의 문제는 이러나 저러나 권성동 원내대표의 수습 안대로 가자라는 대통령의 아주 강한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있어가지고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권성동 원내대표가 아니라면 이러한 혼란과 갈등을 수습하기가 어려웠다라고 예.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과의 어떤 교감이 있었고 또는 신임을 받고 있는 것이고 또한 대통령을 만든 공신이기도 하고 그리고 2020년에 공천을 못 받았지만 살아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예. 정치력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한 당에 있는 의원들이 인정을 해준 것이죠. 그래서 권성동 대표의 말과 행동과 결정에 권위를 실어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데
권성동 대표가 아니었으면 이 난국을 수습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거 진격의 권성동 이게 아니에요. 제목은. 아니에요. 다행이다 권성동 이런 식으로 다행이다 바꿔야 권성동. 합니다. 네, 지금 뭐 맞죠. 제가 뭔가 여기에 토를 달고 싶은데 얘가 제가 토 달기는 좀 불편하니까 김성현 선생님이 한번 좀 달아주시죠.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 너무 부드럽게 말씀하시니까 다행이다 권성동이라고 뭐 글쎄요 저는 지금 너무 대통령께서 한 사람에게 힘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거꾸로 그 국민의힘 내에서 비판도 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 원내대표이자 대통령 직무대행한테 힘을 안 몰아주면 그러면 누구한테 힘을 몰아줍니까? 아, 당대표 네? 직무대행 말씀하시는 거죠? 네, 대통령 직무대행이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바라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은 해석의 여지가 되게 적어요. 아, 적어요? 당에서 이제 기조국에서 유권 해석을 한 바도 있지만은 엄연히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아서 대표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대표라는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고예요. 거리가 예. 아닌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당원 당규의 규정이 있잖아요. 원내대표가 직무를 대행한다. 예. 그래서 직무 대행이 된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그럼 뭐 그렇게 가고 어쨌든 의원들 의견에 따라 하세요. 의원들도 당연히 설득이 되죠. 그래서 이게 무슨 뭐 세력 다툼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해석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오늘 문화일보 이 기사를 보도한 문화일보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친윤계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 대통령의 발언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뜻은 전당대회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 말고 새 대표를 뽑아라라는 메시지도 있었을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 그 메시지가 숨어 있을 텐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는 해석도 친윤계에서 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런데, 그건 예. 친윤계가 너무 불경한 얘기 아닙니까? 대통령께서는 당무에 관심이 없다 그러고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까지 실행계획까지 내리는 대통령이라고 하면 지금 표리부동한 상황인데 예. 친윤계가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의 표리부동함을 홍보하는 것은 뭔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네요. 친윤계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려면요. 다른 얘기들이 지금쯤엔 나왔어야 돼요. 아 이게 대통령실 주변에서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바했다. 예. 잘못 뭐 본인에게 유리하려고 본인이 좀 권한대행, 직무대행에 좀 욕심이 있어가지고 저런 것이다. 무리수를 뒀다. 이런 얘기가 솔솔 흘러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런 자의적 해석을 용인하는 스타일이 아닐 것 같아요. 만약 그랬다면 벌써 사단 났죠. 예. 기자들한테도 막 화내는데. 하긴 뭐 장관이 얘기했다가 보고받은 바 뒤집잖아요, 없다라고 장관이 얘기한 것도 그렇게 된 바가 있기 오늘 때문에 도어 스태핑에서 얘기 나올 수도 있었어요. 만약 그랬다면. 그럼 뭐 제 뜻이 잘 그런 식으로 말이죠. 예.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윤핵관들의 분화라는 부분이 관심이 되고 있죠? 있는데 맞아요. 이른바 최고 윤핵관이라고 제가 칭하고 있는데 장제원 의원 측에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보이는 거죠? 예. 더군다나 방금 장성철 교수님께서는 이제 권성동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상당히 칭찬을 많이 하시고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의원과는 또 앵커님. 약간 격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없으면은 당이 예. 어떻게 됐겠냐고요. 없으면 저는 이제 또 원내대표 다른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수습을 또 했겠죠. 하겠죠. 예. 그러니까 다른 분이 이만한 정치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맞죠? 아 국민의 네. 상황이 그렇군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잘 알았습니다. 맞다니까. 지금 상황 그렇고, 그러니까 의견이 더 있을 수는 있죠. 당원 당규 해석 알겠다, 사고 맞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정책 책임을 물어서 사퇴시키고 그 다음 단계죠. 임시 전당대회를 하든 뭐 비대위를 가든 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권성동 의원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모양새는 장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안정적으로 당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이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나마 내홍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그러면 들어서 예. 경쟁자였던 만약 김태흠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유이동 의원, 조혜진 의원이 원내대표였다고 생각을 해봐요. 직무대행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 말에 그렇게 권위가 실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너무 무리하는 것이 아, 아니다. 지금 근데 여당이 아니, 선거를 그 통해 갈등 불러일으키지 마. 원내대표가 됐어요. 대통령 아니, 말만 됐어요, 잘 들으면 됐어요, 그만이라는 됐어요. 겁니까? 지금 장 교수 얘기는 약간 됐어요. 어폐가 있는 게 예. 물론 이제 권성동 의원, 권성동 원내대표 개인의 정치력 또 뭐 당내에서 뭐 인품 두루두루 넓은 뭐 친소관계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분이 윤핵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면은 정리가 안 돼요. 아무리 예. 뭐 정치력이 있고 아무리 의원들이 좋아하는 인품을 갖췄어도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때 조금 멀어진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액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윤멀관이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확실히 그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걸 간파한 장성철 교수는 노선을 정리한 거죠. 최근 이제 친권 배장, 최근에 권과 친하고 이제 장을 배격한다. 최고 윤핵관이라는 장제원 의원과 계속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 눈치챈 거예요. 충돌이 있었는데 아니라 그리고 예. 눈치챈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상황에 대해서 제 3자적인 평론가 입장에서 예. 객관적으로 평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건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지금 국민의힘 수습 과정을 봐도 마찬가지인 게 이준석 대표가 어쨌거나 징계를 받았지 않습니까? 저 징계를 받음으로써 경찰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길이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 급하게 전당대회 오늘 내일 꼭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뭐 직무대행을 맡으면 한 달 동안 무슨 국민의힘을 뒤엎거나 공천권을 줄 수가 있습니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다음 스텝을 밟자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그냥 굉장히 평온하게 들리는데 합리적이다. 예, 그걸 못 참고 있겠다는 다른 의원들은 글쎄요 무슨 생각인지 그냥 이준석 대표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는 건지 뭔지 저희로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 윤핵관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약간 무리를 좀 해서 이준석 대표를 내몰듯이 쫓아냈는데 예. 왜 내년 1월 달에 다시 이준석 대표가 왜 다시 복귀하느냐. 당원권 정지 6개월이기 때문에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복귀를 하지 못하도록 제반적인 상황을 정리해야 된다. 깔끔하게 아웃시켜야 된다. 네, 근데 왜 권 원내대표는 왜 직무대행이라고 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불만이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불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예. 분위기는 우리가 이제 윤핵관단의 분화라고 얘기하는데 윤핵관도 크게 보면 이제 장제원 의원, 권성동 의원 이렇게 얘기가 됐지 않습니까? 다른 분들도 있지만 약간 권성동 의원에게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윤희석 대변인님? 힘이 실린다기보다는 네. 원내대표를 하고 있었고 시기가 원내대표가 그렇다. 당대표에 뒤이은 차순위 당대표 승계권자니까 넘버 투. 그런 차원에서 되는 거지. 이걸 뭘 누굴 힘을 실어주고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잖아요. 예. 자꾸 정치 싸움으로 몰고 가시는 의도는 알겠는데 저는 그렇게밖에 아니, 얘기할 수 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디테일을 알 수 있을까라고 여쭤본 거고요. 가장 무난한 대답을 너무 윤희석 조심스럽게 대변인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아, 왜 그러세요? 원래 저 그래요. 조강특위가 아직 진행 중이에요. 조강특위가. 조심스럽게. 조강특위 대청 언제 끝나는 겁니까? 아, 저 강동을 미치겠어요. 조강특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윤석 대변인님은 언제 솔직한 말을 들을 수 있을지. 지금도 솔직해요. 아 그래요? 예, 할 말 다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맞아요. 예.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만 되고 그러니까 사고로 6개월간 자리를 비우는 현 상황이 되는데 오늘 보도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사용해 오던 법인카드가 이번 주 내에 사용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당대표가 월 2천만 원 한도입니다. 뭐 그 한도에서 다 쓴다 또는 뭐 하나도 안 쓴다 그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정지시키려 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근데 이 보도는 잘못된 예. 보도 있을 아, 수가 그런가요? 있어요. 예. 왜냐하면 정지시키는 게 아니에요. 반납을 받아서 다음번 당 대표에게 줘요. 저것도 그러니까 이거 면 정지시키는 원칙대로면 직무대행이 그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권성동 이제 직무대행한테 이 카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음. 이게 정지라는 표현은 맞지가 않다. 제가 또 당 대표실에 몇 차례 그렇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체크 카드이기 때문에요. 네. 잔고를 비우면 못 씁니다. 아, 신용카드로 보통 주지 않고 체크카드로 돈을 채워놓고 사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회계 그건 정보를 우리 남기거든요. 때는 상황마다 좀 신용카드였는데. 카드 체크였는데. 아닌데. 예. 아니, 열린다는 다르군요. 그런지 모르겠지만 신용카드 신용카드, 네, 저희 신용카드. 신용카드입니다. 좀- 그럼 여기서 잠깐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장성철 교수님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시절 당대표 부실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림을 잘 알 테고 체크카드입니까? 신용카드입니까? 신용카드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은 저건 한도가- 새누리당은 당시 신용카드였고 네, 지금은 저거 모르죠. 한도가 예. 월 2천만 원이 아니라 예. 조금 더 올려달라 그러면은 5천까지 올려줘요. 그래서 어. 한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무지하게 아니 왜냐면은 당 대표가 그죠. 의원들이랑 같이 식사하다고 밥 먹었는데 갑자기 한 20일쯤 되니까 다 썼어요. 그러면 예. 활동을 못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총목에 얘기하면 한도를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한도를 민주당은 올려준다기보다 체크카드. 예,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는 방식인 거고. 아니라니까. 아니. 신용카드라니까. 당마다 다를 당대표 수가 비서실에 있어요. 안 있어봐서 모르는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제 얘기는 써봤잖아요. 한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를 줘. 당마다 어쨌든 뭐 뭐-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그죠. 중요한 건 2천만 원을 가지고 뭘 쓸 수 있느냐를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정의당 사무총장을 하셨었기 때문에 네. 정의당은 어떻게 하는지. 신용카드고요. 예. 한도는 원래 없습니다. 어. 다만 이제 어느 정도 그럼. 선에서 쓰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뭐 그 초과에 쓸 수도 있죠. 예. 상황에 따라서는. 어쨌든 이거는
중앙선관위에 나중에 다 사용 내역이 정치자금으로 쓴 것들이 이제 보고가 돼야 되는 비용들이죠. 네, 예. 맞습니다. 아, 예. 혹시 다른 말 하실 줄 알고. 아무튼 사용을 뭐 아무튼 못하게 한다라는 게 사무국의 입장이고요. 그런데 이 대표 측의 입장이 더 눈길을 끕니다. 이미 징계가 결정된 8일 전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뉴스원 통화에서 이준석 대표 측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법인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는 당원권 정지 상황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해석되는 또 하나의 정황이 될 수 있겠죠.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쓸 일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아, 돈 물출했으니까. 예. 근데 어쨌든 이 상황을 받아들이는 신호로 해석을 해도 무리는 없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동감입니다. 글쎄요. 그건 뭐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윤리위에서 징계가 결정됐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된 거잖아요.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하게 되면 나중에 또 뒷말이 나올 수 있고 그럼요. 이제 그런 걸 모를 리 없는 이준석 대표가 사용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근데 뒤집 잡히니까. 그것과 별개로 이대로 징계를 수용하고 뭐 재심이든 아니면 가처분이든 추가 행동에 나서지 않을 거냐는 아직은 본인의 입장 표명이 없기 때문에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흐름은 어쨌든 직무대행 체제로 이 상황 수습안이 나온 이후에 이 대표가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앞서 관측하신 대로 그냥 이대로 수용하고 당분간 상황을 보는 거 아니냐. 뭐 저도 그런 관측에 공감합니다. 일단 어제 페이스북에 사흘 만에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는 하루에 2-3개씩 올리다가 윤리위원회 이후로 바로 당원 가입 하나 올린 다음에 사흘 만에 어제 올린 글이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당원 가입은 일단 나를 지지하는 당원들을 좀 더 확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원론적인 걸로 봐야 될까요? 저는 좀 무리해서 해석하자면 이번에 경찰 조사 국면을 무혐의로 돌파할 경우에 재출마 선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출마할 것이다. 네, 다음번 당대표에 도전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날뛰 낡은 정당을 우리가 깨엎지 않는 이상은 예. 2030 다음 세대를 위한 정당은 오지 않는다. 그 세대를 여는 것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지금부터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이게 어느 정당이나 기본적으로 3개월 뭐 이런 규정들이 다 있거든요. 예. 다음번 전당대회에 앞서서 지금부터 준비하겠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경찰 수사를 정면으로 돌파해 보겠다는 의지를 또 한편으로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저도 김송혜 소장님의 저 분석에 동의를 하는데 이건 좀 좋지 않아요. 지금은 발톱을 감춰야 할 때입니다. 예. 지금 막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겠어. 공격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은요. 그것에 반하는 사람들은 더 짓밟으려고 그래요. 아, 그럼 이게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그거 알면서 왜 그렇게 진중하게 물어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좀 성급하지 않았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고 당분간 이준석 대표는 좀 암중모색, 예. 자중자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가끔 점 찍고 그냥 그 정도 수준이 낫다는 말씀. 점도 찍으면 안 돼요. 점 찍으면 또 저 점이 뭐냐, 뭐 마침표 누구를 맞히게 하려고 하냐, 뭐 다양한 해석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너무 이준석 대표답지 않죠. 아무 말도 안 하고 침묵을 지킨다는 거. 예. 얼마 전에 이준석 대표하고 통화를 했다고 하면서 김근식 그 교수가 방송에 나와서 하는 걸 보니까 앞으로 이제 언론 활동도 방송 출연이나 이런 것도 안 할 것 같다. 진짜 그러죠. 이렇게 관측을 했는데 예. 제가 보기엔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언론에서도 끊임없이 이준석 대표하고 접촉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할 거고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의 스타일로 미루어 봤을 때 이렇게 말을 아끼거나 이 침묵을 지키거나 그러면서 안으로 뭔가 자신을 가다듬거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요. 객관적으로 지금 상황이 그러할 때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제 본인의 또 스타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뭐 발언에 나설 수도 있다. 저도 뭐 최근에 이준석 대표를 만난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힘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네. 충격. 너무 우울해 있고 그렇게 힘이 빠진 모습을 거의 처음 봤다. 그때 윤리 전에 이제 기자들을 만나서 약간 울먹거린 거 있잖아요. 그거에 한 3배 판 정도 되게 우울해하고 있다. 근데 이제 그 뭐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고립무원의 그런 거를 느껴서 좀 그 상황인 것 같고 며칠 지나면 지금 페이스북 상황을 보면 조금씩 원기회복을 해가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근데요, 듭니다. 이게 이준석 대표는
경찰 수사가 제일 중요한 시점이에요.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뭐 당원 가입하기 좋은 월요일입니다. 뭐 쓸 수 있죠. 그 민주당 표현으로 밥갈인데 뭐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이거 얘기할 때가 아니라 예를 들어 경찰 수사 결과 기소가 된다. 검찰에 송치돼서 기소되는 순간에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어떻게 되냐면 당원권 6개월 정지 징계 받았잖아요. 기소되는 순간 당원권 정지입니다. 예. 또 징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는 기한이 없어요. 기소가 잘못됐다는 것, 즉 무죄를 확실하게 확정받기 전까지는 유지된단 말이에요. 아, 기소되면 자동으로 당원권 정지라는 규정이 있어요? 자동까지는 아닌데 이건 당연히 그냥 그렇게 윤리위를 열면 당원 당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소가 되면 윤리위를 다시 열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를 다시 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도 얘기했듯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김성태 전 의원이랄지 염동열 전 의원의 경우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윤리가 열리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그건 뭐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 두 분은 이미 정계에서 플레이어로 뛰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중요하게 보지 않을 겁니다. 현직 당대표니까 예. 이걸 더 엄격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논리가 통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되면은 남은 임기 11개월을 넘기겠죠. 그 당원권 징계 기간이.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 사고로 해석했던 이준석 대표의 징계권을 권리로 치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로 해석하면 전당대회 언제든지 가능한 거죠. 거기에다 어제 JTBC 보도에서도 나왔지만 2016년까지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사용했다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업무폰 예. 이것의 존재가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경찰이 달라고 요구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일으키게 될 다음번에 파장 이런 것도 고려하면 그 시점도 너무 공교롭고요. 이준석 대표에게 모든 것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경찰 수사는 어쨌든 이 사실과 증거에 의해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그런 필요성은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 대표가 말을 내고 메시지를 내는 순간 경찰 수사에 불리해질 거다. 그렇게 판단하는 건 그 경찰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이고 자의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는 얘기 안 드렸고 아니 근데 그런 얘기들을 지금 여권에서 예. 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장성철 저는 교수가 계시네요. 제가 정리하면 윤희석 대변인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장성철 교수님과 김성애 소장님이 아니 그건 되게 그렇게 저는 웃긴 물어봤습니다. 그건 되게 웃긴 거죠. 만약 그렇다면 어쨌든 경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죄가 전제를 깔고 죄가 있다는 말씀이죠. 있으면은 그 죄만큼 경찰 수사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고 죄가 없으면 이준석이 아무리 떠들어도 없는 죄를 떠든다고 만들 수는 없는 건데 예. 지금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특히 이제 뭐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그런 우려들이 있잖아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뭐 경찰 장악 시도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관측도 이른바 있고. 경찰국 신설 논란. 그래서 예. 경찰이 모든 사안에 있어서 마찬가지지만 이 사안에 있어서도 용산 대통령실의 심기가 뭔지 의중이 뭔지 이런 걸 살피면서 수사를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침묵을 하면서 갖는 건 좋겠다. 근데 떠들면 불리할까 봐 경찰 수사에 너 입 다물고 침묵을 지켜라라는 거는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예. 그건 이제 경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걸 전제로 정치적이다라는 그럴 전제로 가능성이 매우 할수 있다는 있기 걸 때문에. 전제로 하는 얘기죠. 예. 박 의원님, 윤리위가 어떠한 경찰의 수사 결론이 나오지 않았는데 사회적인 통념만으로 집권여당 당대표를 징계한 게 그러면은 상식적이고 아니 이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사법적 기준하고 윤리적 기준은 좀 달라요. 아니 윤리적인 기준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황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든지 아니면은 잘못을 인정했다든지 당사자가 이래야 되는데 이것은 상당히 그러니까 서로 제가 윤리 결정이 상충되잖아요. 잘 됐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네. 근데 어쨌든 경찰 수사하고 윤리위에 윤리심사하고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고 전혀 다른 기준에 의해서 그게 판단할 수 맞죠. 있어요. 그게 어쨌든 맞는데. 김철근 실장의 각서가 나왔잖아요. 네. 자, 이게 중세 시대라고 하면 지금 그 경찰이 말 한마리 타고 국민의힘이라는 성 앞에서 저 당대표를 어떻게 수사하지라고 머리를 긁고 있는데 윤리가 안에서 알아서 당대표의 갑옷을 벗겨서 국민의힘 성 밖으로 내보내놓은 상태입니다. 더 이상 예. 이분 당원 지금 아니세요라고 하면 경찰 입장에서 아우 혹시 지난번에 거기 가셨나요? 이런 사람 아시나요? 라고 물어보기 훨씬 쉬워지잖아요. 성 밖에 나와 있는 이준석 대표의 사정을 고려하면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윤리위가 계속적으로 징계를 시도했던 이유를 이제서나마 좀 어렴풋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추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김성애- 비유로 예, 중세에 다 비유로 추정입니다. 김성애 소장님이 오늘 유난히 날카롭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랬어요. 네. 남일에 대해서는. 네. 날카롭다는 말씀은 날이 서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날카롭게 예리하다는 말씀이십니까? 분석을 잘한다. 아, 아니, 예리하다. 너무 행복해서 그래요. 막 즐기는 것 같아 이 얘기를.
지금 옆집 이준석 불났는데 대표의- 계속 부채질을 하고 아니요. 있는 거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도 신났던 적이 없음을 시청자들이 잘 알고 계십니다. 최강욱 의원 문제는 잘 해결되고 있죠. 거기는 재심 청구를 했으니까 재심을 잘 하면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 얘기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저희가 이때쯤 또 말씀드리는 게 있죠. 오늘 조금 일찍 말씀을 드리는데 유튜브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준석 대표 관련 얘기 또 저희 패널분들 얘기 그리고 프로그램 얘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 작가진이 한 10개 정도를 뽑아주십니다. 네. 그러면 그중에서 눈에 띄는 2개를 무작위로 골라서 영화 상품권 2장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정치권에서 또 여기저기서 눈여겨볼 만한 뉴스들 강지영 아나운서가 모았습니다. 썰픽입니다. 네, 썰픽입니다. 먼저 2위부터 보시죠. 재헌절 전에 원구성 마무리.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습니다. 국회 원구성 논의를 매듭 짓기 위한 회동이었는데 오는 7월 17일, 그러니까 재헌절 이전까지 원구성을 마무리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두 원내대표 간의 고성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그거는 과거 얘기하는 바람, 과거의 사개특위 참여 문제, 검수완박 문제까지 얘기하는 바람에 그랬거든요. 과거 문제로 서로 사과하라라며 언성을 높였다는 두 원내대표. 여전히 앙금이 남은 듯한데 합의는 잘 될 수 있겠죠. 1위 보시죠. 대통령의 원거리 도어 스태핑.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질의응답 어제 코로나19 확산 상황 때문에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돌연 오늘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멀리서 말이죠. 10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큰 소리로 묻고 답하는 원거리 회견이 됐습니다. 코로나 대유행하고 있는데 방역을 또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내일 아마 총리 주재로 중대본 회의가 열릴 거니까 거기서 뭐 기본적인 방침을 내일 발표할 겁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 추경호 부총리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요. 제일 중요한 건 서민들의 인생이 경제 위기로 좀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너무 많이 힘든데? 그래, 여러분들 다 조심하세요. 어? 오늘 원거리 도어 스태핑에 여권에선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차원인 것 같다라고 했고요. 야권에선 오락가락하지 않으면 소란이 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 스태핑 어제 중단한다고 했는데 오늘 일단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청와대에 출입하는 최수연 기자한테 물어보니까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안 한다고 했는데 또 했냐. 그랬더니 기자들이 아침에 앞서 이제 포토라인인데 쭉 서 있었답니다. 원래 이제 뻗치기라고 하는데 혹시 물어보면 답하지 않을까 해서 여러 명이 뻗치고 있다가 대통령이 멀리서 지나가니까 대통령님 하고 물어봤더니 답을 했답니다. 그냥 계획된 건 아니고 대변인실도 몰랐던 뭐 기습 도어 스태핑이었다고 하고요. 저렇게 서 있는 걸 모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 대통령이 답변하실까를? 대답을 할 줄 몰랐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출입구는 사실 지하 1층에 또 있어서 기자들 피해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모양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이 지하로 기자들 피해서 다니는 건. 그래서 아마 저런 식의 도어 스태핑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냥 관측을 잠깐 해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해프닝성으로 벌어진 일이겠죠. 예. 어제 분명히 대통령실에서는 잠정적으로 중단한다고 했는데 이거 왜 갑자기 또 하느냐 이런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었던 해프닝이다. 원래 계획된 거 아니었다. 근데 예. 도어 스태핑이 이렇게 진행돼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무슨 정례적으로 출근길에 딱 기다려서 몇 명이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정례 아침 기자회견처럼 되는 거잖아요. 약식. 예. 그럼 의미가 없죠. 매일 다음 날은 뭘 물어보지 이렇게 준비하고. 예. 그러니까 도어 스태핑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미국은 뭐 헬기 타기 전에 하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애초에. 그리고 너무 많은 질문을 받거나 또 그거를 대통령도 처음 하시니까 이 정도 대답은 해줘야 된다고 스스로 아마 설정하는 선이 너무 높았던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재개를 이제 하실 텐데 조금 그 부분은 이제 개선이 될 것 같다. 그런 지적이 많으니까요. 근데 이 부분을 보면은 대통령의 참모들이 상당히 좌절감을 느낄 것 같아요. 어제는 분명히 안 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해프닝이라고 해프닝.
해프닝이요? 예, 너무 기자들이 막 하니까 오늘 대답을 한 한 게. 아니, 예. 해프닝이라도 대통령과 어제 논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대통령님 이제는 도어스토핑 당분간 하지 마시죠. 라고 해서 대통령이 그래 오케이 하지 말자라고 했을 텐데 오늘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럴 경우에 참모들은 상당히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 우리랑 상의하고 우리랑 결정한 것을 대통령께서 따르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면은 어떻게 뭘 하겠어요. 그럼 계속 이제 똑같은 게 반복되는 거죠. 도어스토핑 말씀하시면 참모들은 해명을 하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일들이 예. 반복되는 거다. 그래서 상당히 참모들이 일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저렇게 되면 대통령실 공식 결정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를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어제 그런 이야기가 대변인실에서 발표된 걸 대통령님이 모르시는지 들어가는 길에 이거 너무 머니까 내일은 요 앞에다 칩시다. 요 앞에다 하면서 옆에다 보고 괜찮죠? 요 앞에다 치는 거? 이렇게 이야기가 그런 대목이 제가 오늘 아침에 예. 영상을 통해 직접 확인했는데 그러니까 내일도 이 정도면 하겠다는 괜찮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이렇게 예. 한 얘기가 그렇게 해서 있습니다. 다음번에 언제 하여튼 이렇게 되면서 도어스태핑 뭐 약식 기자회견이 됐던 그걸 그냥 다시 재개하겠다라고 해서 그럼 어제 대통령실은 뭘 고심해서 발표를 한 건지 저는 행정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대통령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답변인 거잖아요. 예.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을 대통령은 좀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대통령이 문제예요? 참모들이 문제예요? 대통령 문제죠.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아니 뭐 그 정도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기해야 되나? 아니 그래도 아니, 윤석열 정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가 저에게 무슨 해를 가나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라 이제 장 교수님도 잘 지내시잖아요. 대통령 일단 도어 스태핑을 중단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고요. 예. 대통령은. 근데 이제 손발이 좀 안 맞는 거죠. 어제 코로나를 이유로 도어 스태핑만 당분간 안 한다고 한 게 아니고 대통령 행사에 대한 풀단 취재도 최소화하고 대변인 브리핑도 서면으로 하겠다. 예. 이렇게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재택근무하겠다는 얘기냐, 이제 이런 비판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려면 기자실을 왜 만들었냐, 기타 등등의 이제 문제 제기가 나왔는데 오늘 대통령이 저렇게 어제 했던 얘기 싹 뒤집고 하게 되면 이제 내일부터 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한 바로 다음 날 기자들이 뻗치게 하고 있다가 한마디 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내일부터 기자들이 당연히 또 대통령한테 어떤 말을 건지기 위해서 질문들을 준비할 거고 그거 가지고 이제 데스크랑 같이 회의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대변인실이 발표했던 건 이제 없던 얘기가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 하는 건 좋은데 조금 이제 정제된 형태로 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가 여당 내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과연 변화가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뭐 변화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도어 스태핑을 통한 이런저런 뭐 말실수 또 이런저런 뭐 구설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고 저게 글쎄요 지금 지지율이 내려가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지 예.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뭐 측정치는 없는데 근데 우리가 대강 생각해 보건대 특히나 이제 뭐 지난 정부를 자꾸 거론한 거라든지 몇몇 또 실언은 지지율 영향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그 뭐 개의치 않는다고 하셔서 그런 건지 몰라도 전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변화의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저런 방식으로 하면 앞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거리가요. 불편한 질문은 잘 안 들리는 것처럼 하고 쓱 웃고 지나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런 식의 도어 스태핑은 저는 사실 기자 입장에서 보면 반대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거리라는 거죠. 예. 그러고 지나가도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좀 도어 스태핑은 찬성인데 무조건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정제되고 뭐 소수가 한다든지. 아니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데 어제 간사단에서 그런 제안을 대변인실에 했다는 겁니다.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문제라고 하면 숫자를 예. 확 줄이겠다. 뭐 한 두세 명 이렇게 해서 예. 매일매일 번갈아 가서 기자들이 그렇죠. 하면 되니까요. 해서 최소하고 감염도 위험하지 않도록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거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 얼핏 봐도 한 20명 넘는 기자들이 굉장히 오밀조밀 옹기종기 모여서 있는 모습. 그럼 대변인실 어제 얘기했던 코로나 방지를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앉아있지 말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인 예. 거고 굉장히 모든 게 어정쩡해서 어제 도어 스태핑을 안 하겠다라는 대통령실 발표 이유가 사실이 아니었다고밖에 해석이 안 되네요. 그거는 약간의- 대통령실에다 뭐라고 할 수가 없죠. 기자단에서 그렇게 나오는 취재하려고 하는 거 기자시잖아요. 그거를 예.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이나 비서관이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아, 오늘은 안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근데 뭐 어제 막는다고 대변인실 발표했으니까. 막는다고 한 게 아니라 네. 도어스태핑 안 한다. 잠정적으로 대변인실 브리핑도 서면으로 한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지 기자단의 취재를 맡겠다는 얘기는 안 했죠. 네. 전혀 다른 얘기예요. 저는요, 그거는. 이게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 너무 야당 쪽에서 비판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약간의 실수와 갈등과 혼란이 좀 있었지만 언론과 소통을 하고 국민들과 함께 얘기를 나누겠다라는 대통령의 취지와 명분은 우리가 충분히 좀 인정을 해줘야 될 것 같다. 자꾸 예를 들면 좀 조롱하거나 비아냥거리거나 예. 그런 식의 접근 방법은 옳지가 않다. 대통령께서 조금 더 도어 스태핑을 통해서 국민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격려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응원 격려까지는 모르겠지만 해주세요. 비난을 할 이유는 없어요. 예. 그리고 그 형식이 뭐 새롭고 참신하다는 것도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결과예요. 지금까지 도어 스태핑의 결과가 과연 좋았는가? 그러면 이제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평가가 있다면 예. 바뀌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바뀌면서 고집하는 건 소통이 아니죠. 이 소통의 본질이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소통이 아니에요. 듣는 게 소통인데 듣지를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참모들이 준비해주는 내용도 듣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소통입니까? 2달밖에 안 됐잖아요. 좀 더 격려해 주시고 좀 응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가 순발력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닌데 지금 도어 스태핑은 대통령의 순발력 테스트 그다음에 뭐 얼마나 헤드라인 잘 뽑냐 이런 능력을 보는 건데 저희는 그런 데는 관심 없고 차라리 한 달에 한 번이 됐더라도 참모하고 장관하고 함께 모이셔서 기자들하고 소통하면서 간담하게 됐던 기자회견을 하는 형태로 해서 국정 운영을 어느 방향으로 하겠다는 건지를 듣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한번 지난 대선 과정 한번 보세요. 기자들 쫙 있는 데서 됐죠? 그러고 가신 모 후보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이는 언론에 대한 태도 오늘도 안 하려고 하는 거를 기자분들이 너무 많이 기다리니까 미안해서라도 대답한 거라고 지금 기자가 그 현장 취재 기자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인정을 해주세요. 인정을 해주셔야지. 이건 소통했다고 뭐라 그러고 안 듣는다. 그래서 답변이 마음에 안 듣는다고 소통을 안 한다고까지 얘기를 하면 단계를 제가 볼 때는 한 5개는 뛰어넘은 얘기예요. 저는 이제 기자 입장에서 보면은 소통을 하려는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네, 인정하세요. 그리고 사실 뭐 예, 인정해야죠. 법조 출입 기자 되면 총장 때도 기자들과 이제 스킨십이나 이런 건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뭐 계속 하루에 2개씩이라고. 왜냐하면 기자들이 질문하는 건 국민들이 뭘 관심 있어 하는지를 대통령이 직접 듣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대신 정제돼서 기자단에서 협의해서 뭐 2-3개 이거 질문하자. 대통령도 사실 준비해서 와서 답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준비는 할 거예요. 예. 대변인실이 그것도 안 한다면 있을 이유가 없죠. 예. 문제는 그 준비된 내용을 따르느냐, 그 얘기를 듣느냐. 예. 지금까지 결과로 봤을 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2달 동안에 있었던 이 도어 스태핑을 지켜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 방향에 대해서 토론이 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나왔던 얘기 중에서 지연 말단적인 것들 뭐 복장 이런 것들이 희화되거나 어떤 한마디가 꼬투리 잡혀서 그걸로 하루 종일 언론에서 또 공중파에서 그런 얘기만 계속하다 그냥 방송이 지나가잖아요. 저는 이것이 정치 토론에 있어서 정말 양질의 주제를 갖고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으면 매일 이렇게 대통령이 하는 실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다지 뭐 야당 입장에서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어 스태핑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었고 대통령실 또 사실 대통령이 직접 이 프로그램을 보신다면 참고를 하면 될 듯한데 김근식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보시는 것 같긴 합니다. 중요한 나란 일을 또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앞서 저희가 얘기했죠. 유튜브 댓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진격의 권성동으로 뽑았던 주제에 대해서 몇 분이 많은 분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추린 의견을 보면 영마살님, 권성동과 장지원의 묘한 기류, 권력 싸움의 징조다. 권력 투쟁의 시작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난 우동님이 본인 우동이라고 하셨는데 이 시국에 권성동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안철수가 웃고 있겠죠. 내숭 떨며 간 보며. 이거는 난우동님의 의견입니다. 저희 의견이 아니고 그렇게 주셨고요. 그걸 소개한 거는 어느 정도 동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리한데요. 네. 날카롭지만 예리한 거 아니니까 오늘 왜 날카롭지만 그래요? 제가 거기에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저희 맹 작가가 그랬는지는 제가 뭐 확실히 모르죠. 저는 작가진 준 거를 받아서 물론 이 중에서 또 제가 추리긴 하지만 그러고 있습니다. 도어 스태핑 관련해서는 그것 참님께서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그래서 하고 후회한다는 게 결혼이다.
앤드 도어 원거리 스태핑 이렇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왜 결혼을 후회하나요? 아, 그래서 하고 후회한다는 게 결혼이라고 하는데요.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납득이 잘 되지 않나요? 예. 힘들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김성애 소장님은 상당히 행복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성우 소장님의 배우자님께서는 방송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화표 관련해서 이 의견이 많습니다. 영화표는 이준석 대표께 주시면 어떨지요. 소연주님, 이음님 상당히 감정이 딱 실려 있습니다. 애효 땡땡땡 영화표는 준석이한테 양보한다. 예. KJW는 제 극장표는 이준석 대표한테 보내주세요. 오, 아이고. 압도적이네요. 예, 많은 분들의 의견이 이준석 대표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혹시 필요하다면 보내기로 하겠습니다. 또 패널 관련 의견들이 좀 있는데요. 낭만우사님이 윤희석 대변인 관련해서 의견 주셨는데요. 당내에서 이준석 편들면 공천 못 받을까 걱정한다던데 아니죠, 윤희석 의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윤희석 의원님은 아닙니다. 아직 해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강동갑 당협위원장을 노리고 계시고 있다는 것만. 네, 아직 조강특위가 끝나지 않아서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성철 교수님 관련돼서 세계인님이 장 교수님 친권으로 가시나요? 이렇게 물었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한 것뿐입니다. 객관적인 평가다. 예. 또 있습니다. 오늘 방송 듣다 장재원님이 장성철님에게 보냅니다. 가수 미나의 전화 받아. 사실은 저게 아까 예. 이렇게 이름이 안 써져 있는 전화가 왔길래 안 받기는 했습니다. 대부분 뭐 대출 전화일 수 있으면 이름이 안 써져 있으면. 예. 이호신님, 김성애 소장님 관련해서 오늘 김성애님 양말 안 신었네요. 발이 시원해 보입니다. 예, 지금 망사 윤희석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예. 여기 바지 컷이 원래 이게 발목 양말 컷이거든요. 그래서 좀 짧게 지금 화면에 나왔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걸 잡아요, 있습니다. 저희가 보면서 확인하니까 흉한데. 망사 윤희성님에서 맨발 김성애님으로 지금 포지셔닝을 하고 오늘은 있는. 로퍼는 또 맨발을 신기도 합니다. 예, 좀 젊어 보이세요. 그러고 보니까 사실 연세에 비해서 젊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소쿨 박원석 의원님, 박원석님 말씀은 언제 들어도 시원합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는 느낌입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부럽습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수박 먹는 거. 박 의원님 말씀이 늘 시원하다는 말씀이었고요. 영화표 관련돼서 치열합니다. 7월 말 뽀통령 뽀로로가 개봉한다고 합니다. 고풍경님 보내셨는데요. 애 둘만 극장에 보낼 수도 없고 가족 넷이 가려니 아빠의 어깨가 무겁네요. 이건 마음이 굉장히 약해지네요. 저번에도 그랬는데. 김성애 소장님 도와주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와주셔야죠. 고풍경님 영화표는 김성애 소장님 출연료에서 예, 2장 까겠습니다.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저희가 넉 제가 장을 4장 보내드리고 드리겠습니다. 싶은데 4장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돈으로. 예. 김성애 소장님 핸드폰 번호가 네. 알려드릴 테니까 직접 얘기했으면 4장을 김성애 소장님이 보내드릴 수도 있다는, 제가 약속은 못 드리고요. 예. 제가 약속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알려주시면 제가 4장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장은 제작비, 2장은 김성애 소장님 출연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도 있습니다. 곰돌이 푸우님, 여자친구와 6년 만났습니다. 결혼으로 가는 길, 목소리 좀 깔게요. 결혼으로 가는 길, 썰전 라이브의 영화 관람권이 절실합니다. 이건 안 줄 드려야 수가 되겠다. 없네요. 안 줄 수가 없네요. 이거는 장성철 소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장성철 소장님 그 출연료에서 영화표로 헤어질 결심을 보러 가시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잔인해요. 아니 어제 어떻게 해서 헤어질 결심 나왔어. 보러 가셨다가 살아갈 결심으로. 보러 가셨는데 끝까지 잘 살 결심을 살아갈 하셨답니다. 결심. 살아갈 결심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결혼은 미친 짓이다 이런 영화만 안 보면 부부지간은 괜찮습니다. 두 분께는 윤종신 씨의 오르막길 권해드리겠습니다. DJ로 윤정신님의 오르막길 네. 스펙트럼이 넓어요. 영화인가요? 그 노래인가요? 제가 잘 노래인데요. 몰라서. 제가 문화 쪽에 너무 몰라서. 이게 노래 시작이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예. 가파른 저 길을 좀 봐. 이렇게 힘들어요? 하면 이제. 그러니까 요즘 결혼 생활이 아까부터 계속. 저희는 이제 오르막 정점에 와서 내리막길입니다. 지금 요즘 아주 좋습니다. 예. 이때 오르막길은 이제 힘든 네, 그렇죠. 사람인데 예. 이제 내리막길이니까 이제 우리는 즐거울 일만 남았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우리 부부는 즐거울 일만 남았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방송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아까 저 말씀드린 대로 저기 고풍경님과 뽀로로 보러 가시는 분 있죠? 김성애 소장님 협찬으로 넉 장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곰돌이 푸우님
여자친구가 6년 영화 관람권입니다. 두 분께 영화 상품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게는 제가 혹시 만나게 되면 계열사 영화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는 지지층이 떠난다. 역시 윤석열 정부 얘기입니다. 오늘 민주당 얘기는 사실 뭐 마땅한 게 좀 없어서 윤석열 정부 얘기를 많이 뽑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한 달간 추이, 어제도 제가 잠깐 다뤘는데 보도록 하면 최근에 부정의 빨간색은 확 올라갔고 긍정의 이 푸른색은 뚝 떨어졌습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차이는 20%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저희가 오늘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에 몇몇 부분 지역별로 보면 한 주 만에 대구 경북 분들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긍정평가가 1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다음에 나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런 분들은 사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을 지난주에는 88% 가깝게 지지했는데 77%로 10%포인트 이상 떨어졌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에서 뚝 떨어졌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칸이 좁아서 40대, 50대는 좀 뺐는데요. 일단 눈에 띄는 연령만 보면 20대에서는 10%포인트 이상 떨어졌고 60대에서도 1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70대 이상에서도 8%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힘의 지지층, 윤석열 대통령의 기존 지지층이 지난 한 주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를 많이 낮췄다. 그리고 20대 지지율이 뚝 떨어졌다. 이 부분은 일단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뭐 일부 조사에서는 30% 초반까지 떨어진 것도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요? 결국에는 이게 지금 이제 거의 빨간불 들어온 상황인데 정작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또 여당이 얼마나 이 상황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지 저는 심각하게 여겨야 된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뭐 지지율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다, 개념치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지금 상황에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고요. 지지율이 떨어지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일단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예. 지금 물가, 금리, 뭐 환율 다 안 좋고 대한민국 국민 500만 명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회사 주식의 오늘 종가가 58,100원입니다. 한때 뭐 8만 땡땡 이걸 노리다가 당연히 여론이 나쁠 수밖에. 삼성전자 얘기하시는 거죠? 예. 여론이 나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그 책임은 다 어쨌든 집권 세력에게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런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정부의 집중적인 대응력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저는 못 주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 정부가 110가지 국정과제를 발표했는데 그중에 3가지만 한번 기억나는 거 말씀해 보세요. 없죠? 처음부터 심지어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 탑3 3가지만 꼽아버리면 저도 모르겠어요. 이건 뭐냐면 대통령의 코로나 거리두기 그게 국정과제 110가지에 들어갑니까? 아니요 추측입니다. 예, 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젠다가 없다는 거예요. 임기 초반에는 이슈를 만들어서 그 이슈를 가지고 확 끌고 가는 겁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뭐 했습니까? 하나에 척결했어요. 20일도 안 돼가지고 금융실명제하고 김대중 대통령 IMF 상황에서 어쨌든 IMF 위기 탈출이라는 로드맵을 내놓고 근무호기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어쨌든 뭐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 권위주의 척결 얘기했고 지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어쨌든 탄핵 이후에 적폐청산 국면이었지 않습니까? 예. 이 정부는 의제가 없어요. 있죠. 의제가 없으니까 자꾸 단점만 보이는 겁니다. 국정원장 수사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게 무슨 의제예요, 수사가. 아니, 그 되게 그런 건 중요한 그런 건 의제를 의제가 수사할 것 아니고 그런 건 의제가 아니고 국민들은 그런 거 의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비꼬아서 하는 얘기인 거 아는데 대통령의 어젠다 이게 없다. 그게 없다. 수사는 어젠다가 아닙니다.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일단 저도 금리가 올라서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20만 원이 올라갔습니다. 화나요? 밥상에 반찬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 계속 권력 다툼 모습만 나오면 기분이 나쁠 수가 있겠지요. 예. 박원석 의원님께서 아주 분석 잘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태도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국민 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데 그 인사 문제 뭐가 잘못됐어? 라는 대통령의 반응은 국민을 더 화나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겸손하고 조금 더 겸허한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은 때로는 불통으로 인식될 수가 있습니다.
내 얘기를 듣지 않는 대통령, 아무리 국민 속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도어 스태핑 하시더라도 만약에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난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아. 이것이요. 나는 국민의 의견에 나는 뭐 신경 안 써. 그냥 내 인사, 내가 결정한 대로 밀고 나갈 거야. 이런 불통, 교만, 오만한 모습 보이면은 지지율 올라갈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제발 좀 겸손하고 겸허한 모습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걱정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국민 대부분이 느끼는 어떤 현 상황의 어려움과 대통령이 대중에게 비치는 모습이 이게 매치가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청와대에서 들으면 대통령실에서 들으면 되게 섭섭해할 수 있겠지만은 예를 들어 나토 순방 같은 경우에도 B컷이 공개되면서 대통령님 부부의 어떤 사진들 예. 그런 것이 국민 감정이 어떻게 반영됐겠느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홍보 라인이라면 적어도 그 부분 굉장히 저는 컸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사적으로 취임 직후에 뭐 주말에 어디를 가신다든지 영화관을 가신다든지 하는 상황도 일반 어렵게 지금 이 상황을 버티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본인의 감정과 괴리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이른바 알. 대통령 참모들의 판단이고 건의였어요? 일단은 그게 릴리즈 된 것 자체부터 그거는 참모도 어느 정도 역할을 했었어야 그걸 막든지 바꾸든지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그 부분이 아쉽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너무 좋은 모습도 화기애, 쇼핑 이런 모습이 근데 그건 부족할 수 대통령실 있다는 기획이 말씀이죠. 아니잖아요. 아니, 제가 저기에 좀 한마디만 얹고 예. 싶은데요. 그러니까 국정홍보 지금 능력이 없는 거죠. 지금 이 정부의 특히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같은 경우에 이거 아마 저는 안 갈 수 없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나토의 파트너국으로 우리가 참여한 건 노무현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중간에 뭐 협정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나토에 왜 가서 어떤 방향의 어떤 외교를 하겠다는 게 이게 언론에도 잘 설득이 안 됐어요. 예.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왜 거기를 가가지고 대중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초래하고 이런 비판이 오히려 더 목소리가 커진 거죠. 뿐만 아니라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 뭐 이런저런 활동을 하신 건 좋은데 그중에 별로 언론에서도 지적을 안 했고 특히 이제 여당은 문제의식을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이 엔고 상황에서 국민들이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1억 원에 가까운 장신구를 하고 나오셨어요. 치명적입니다, 이거. 물론 그거 당연히 본인이 예전부터 갖고 계셨던 예. 장신구겠죠. 근데 언론에 의해서 알려졌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재력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는 있지만 그건 본인 자유라고 아니 볼 그걸 수 온 있지만 국민이 보는 앞에서 하고 나와야 되겠냐고요. 국민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생각하면 부적절할 수 있다는 말씀. 분명히 언론에 그게 알려질 게 뻔한데 그런 게요. 작은 것 같지만 작지 않습니다, 결코.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일정이나 그 일정과 관련된 말하자면 메시지죠. 뭐 이 장신구 하나도 메시지이기 때문에 너무 사려 깊지 못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니 그래서 그 친오빠를 통해서 맨발에 찼던 발찌 같은 경우는 34만 원짜리였다는 점을 또 언론에게 릴리즈를 하고 그런 작업들을 통해서 서민의 이미지를 같이 공고히 하셨던 거 아닙니까? 방송을 좀 이렇게 너무 계속 비꼬기만 하지 말고 전공법으로 하세요. 아니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는 한 거고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이쪽으로. 비판으로 보인다. 비판. 아니 예, 그 실제로 중요한 것은 지금 그러니까 어느 쪽에 지지율이 빠지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겠다라는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모든 연령대 모든 지지층에서 다 빠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고 더 큰 문제는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 대통령님 지지율이 더 낮게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조차 좀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 결국 이제 경제 문제로 얘기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민생경제 뭐 비상회의를 열어서 8천억 원 뭐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는데 저는 보니까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내용의 대부분은 스페인에서 뭐 돼지고기 수입하고 닭고기 수입하는데 관세를 적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다 뭐합니까? 기재부는 법인세 6조씩 깎아주겠다고 나서서 기업들은 이미 이 파티를 하고 있는데 민생으로 돌아온 몫이 너무 적은 것. 예. 국민들 보고 당연히 알 수 아니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세제 문제하고 관세 깎아주는 거는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잠시만요. 저희 일단 내로남불도 문제가 있다라는 게 이제 야당의 지적인데 우상호 비대위원장 얘기를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더 얘기했어요. 내로남불 욕하더니 더하네. 이제 이런 국민 여론이 생기면서 좀 지지율이 급전직하로 추락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분이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보시고 검찰총장 출신에서 바로 대통령이 되셨는데 아마추어리즘을 매우 제가 우려했단 말이에요. 위기가 오는 것은 뭐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대처 능력에서 확실히 아마추어리즘이다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예, 저희가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잘 돼야 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언을 지지율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언을 좀 듣고 싶어서 판넬을 잠깐 준비하겠습니다. 예, 저희 FD님이 판넬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지율 회복, 뭐 사실 지지율은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이게 중요하다. 짧게 간명하게 진지한 고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1, 2분만. 예. 되신 분부터 짧게만, 제가 시간이 뭐 다 돼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장성철 먼저 이쪽부터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먼저 내려주시면요. 예. 네, 문재인 정권 탓 이렇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탓이다, 다시요? 내 책임이다. 그리고 상대평가하지 마시고요. 절대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더. 경제 문제에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딱 하나인데요. 물가입니다. 물가. 물가가 가장 중요하니까 물가 잡는 거에만 집중하셨으면 우선. 알겠습니다. 두 분 같이 드셔도 됩니다. 예, 먼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의 의제다. 의제를 만드시라. 단 수사는 아니다. 수사는 그거는 아니다. 의제가 아닌데 110가지 국정과제 그 국민들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도 필요 없고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다. 그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서 이 정부가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포지티브하게 나가는 거다라는 걸 보여줘야 된다. 그거 없이는 지지율 회복 안 된다고 봅니다. 김대중 대통령 IMF 직후 취임사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올해 경제가 더 어려워질 거다라는 고백하시던 장면,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국민들과의 공감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윤핵 관부들이 이 방송을 보고 대통령에게 잘 전달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시에 만납시다. 3시에 놓아줘. 평일 오후 3시엔 썰전 라이브. 행복은 언제나 마음속에 있는 법. 괴로움은 모두 저강물에 버려요. 사랑과 욕망도 모두 마셔버리고 내일을 위해. 네, 이성대 뉴스 썰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 바로 보겠습니다. 그 인터스텔라 영화가 저는 자꾸 떠오르더라고요. 우주선이 착륙을 했는데 너무나 고요한 바다 행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느 사이에 소리도 없이 에베레스트 산맥보다도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상황이 아닌가. 자, 안철수의 인터스텔라. 뭐 저희가 천만 영화 유명한 장면 함께 봤습니다. 뭐 안철수 의원의 인터스텔라 뭐 영화 감상 얘기는 아닐 테고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의원 여당 의원이 됐죠. 처음으로 토론회를 열었어요. 뭐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자세 뭐 이런 주제인데 사실 이 내용보다는 오늘 더 관심을 받은 건 이 행사 자체였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안철수 의원 여당의 삼선 중진, 여삼중이 됐죠. 게다가 차기 여당의 유력한 당대표 후보로 거론되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진석 부의장, 뭐 권성동 원내대표, 또 차기 경쟁자가 될 수 있는 김기현 의원, 또 사진에는 없지만 배현진 최고위원, 조수진 최고위원 등 여러 윤핵관들, 반 이준석 성향의 의원들, 뭐 오늘 보니까는 40명 이상이 왔다고도 합니다. 많이 왔네요. 자, 특히 이준석 대표가 이제 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은 직후에 열린 행사라 정치적 관심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이 40여 명이면 이건 거의 의총 수준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보신 것처럼 참석자들 너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너무나 많은 현역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관심을 받은 건데, 자, 반대로 의외로 참석하지 않아서 불참해서 관심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윤핵관 중 한 명이겠죠, 뭐. 이름은 장제원 의원 그렇습니다.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윤핵관 중의 핵관,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불리고 있는 장제원 의원입니다. 자, 장제원 의원과 지금 안철수 의원 간에는 상당히 그 가까워지고 있는 밀월 관계, 전략적인 그 가까워지는 그 분석이 여러 번 나왔지 않습니까? 가장 최근에는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자, 안철수 당대표 차기에 안철수 당대표와 장제원 사무총장 구도 이런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자, 장제원 의원이 오늘 이 행사 그리고 과거에는 또 장제원 의원이 주도한 행사에 안 의원이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안 온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다는 반응들도 있었죠. 뭐 일이 있으면 안 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당내 세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여태까지 안철수 의원이 근데 대선 이후에 윤핵관, 장제원 의원과 전략적인 밀착 관계가 점점 형성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윤핵관의 핵심 장제원 의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안 왔느냐? 바로 이제 그런 시선들을 의식했기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지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일각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차기에 안철수 대표로 세우고 안철수 의원을 대표로 세워서 뭐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세운 뒤에서 실질적으로 조정할 것이다. 꼭두가시처럼 조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요. 바로 좀 전에 나왔던 썰전라브에 나왔던 장성철 평론가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지난주 최근이었죠. 이준석 대표도 자신의 징계를 앞두고 지지난주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다음에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이 간장은 이미 뭐 이제 많이 알려졌지만 안철수 의원과 장제원 의원을 가리키는 거 아니냐. 자, 두 사람의 연대설을 꼬집은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징계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징계를 받은 상황이 직후에 두 사람이 한 화면에 잡히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웠던 게 아니냐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또한 있었습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장제원 의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자, 자신을 지지하는 그 산악회와 같이 오랜만에 산행을 다녀왔다. 근데 이제 또 이게 이준석 대표 징계와 맞물리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해석들을 낳는 상황이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담이 좀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참고로 이런 행사를 가진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한번. 상당히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죠. 지금 네. 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민생 경제 어려운데 뭐 그렇게 즐거운 일이 있으신지 100여 대 차량을 이렇게 가서 1,100명 정도의 지지자분들과 함께 웃고 떠드는 모습을 글쎄 보이는 게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보일까요? 우리 썰라의 고정 패널 오늘도 왔다 가셨습니다. 타 방송사에서 저런 발언하셨네요. 아무튼 뭐 저런 시선이 있으니 이번 행사에 나오지 않았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고 사실 윤핵관들이 사실 다 모이면 그것도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도 있는 거고요. 자, 어쨌든 오늘 이 안철수 대표 계속 제가 안철수 대표라고 하네요. 하도 대표를 많이 해서. 자, 안철수 의원의 행사에 대해서 오늘 나온 언론사들 헤드라인을 보시면 자, 세력화에 시동을 걸었다. 의원총회를 방불케 했다. 문전성시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당내 역학구도 관계 중심으로 분석을 많이 했어요. 자, 안철수 의원은 이에 대해서 이미 한 달 전부터 기획된 행사였고 앞으로 4번을 더 할 것이다. 절대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오해해달라고 하지는 않겠죠. 보통 오해하지 말라고 하니까. 자, 하지만 이제 어쨌든 안철수 의원 세과시로 주목을 받고는 있지만 안철수 의원이 자신 있는 게 정책 분야죠. 특히 경제 분야잖아요. 자, 이런 쪽에서 차분하게 준비된 이미지를 쌓겠다. 뭐 이런 분석도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영화를 인용한 대목인데 자, 지금 대한민국 엄청 위기다라고 하면서 아까 본 영화를 인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잠깐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한번 보시죠. 우주선이 착륙을 했는데 너무나 고요한 바다 행성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뒤돌아보니까 어느 사이에 소리도 없이 에베레스트 산맥보다도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근데 또 그 사이에서도 서로 싸우는 우주인들끼리는 물에 빠져 죽어버리고 자,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은 지금의 경제 위기가 마치 영화 속의 거대한 쓰나미 같다는 비유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영화 속에서 서로 싸우다 죽는 게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쓰나미인 줄 모르고 뒤늦게 이제 돌아오다가 휩쓸려서 죽지 않아요? 그렇죠. 저도 봤는데 이제 약간 뭐 그런 디테일 측면이 있는데 참고로 그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인터스텔라를 인용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찾아보니까 주로 정치적인 어떤 승부를 띄울 때
변곡점일 때 인용을 많이 했어요. 가깝게는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지난달 첫 여당 의원으로서 여당의 의총에 참석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우주선이 평화롭고 얕은 물이 있는 행성에 착륙을 한다. 자, 그런데 뒤를 돌아보니 에베레스트보다 더 큰 쓰나미가 몰려오더라. 그러면서 자,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환경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 그대로 위기가 태산처럼 몰려오는 상황, 여당이 더 잘하자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런데 여러 번 인용을 하면서 인용의 그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는 미묘한 그 뉘앙스가 달라지는 게 있는데 5년 전에 대선에 출마하기 직전 2017년 초에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4차 산업혁명 파도가 다가옵니다. 영화 인터스텔라 보셨습니까? 물로 덮인 행성이 나옵니다. 저 수평선 끝에서 에베레스트 산맥만한 그런 파도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모양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당시에는 4차 혁명이었고 지금은 경제 위기니까 비유 대상이 조금 다르죠. 어쨌든 뭐 4차 혁명도 그렇고 경제 위기도 그렇고 정말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는 건 맞는 현상이긴 해요. 근데 그 비유 대상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참고로 그 안철수 의원 그 인터스텔라는 아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였고 직접 본인이 아이맥스까지 찾아가서 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걸 보시면 저희가 영화 티켓을 보내주는 걸로. 참고로 2015년 1월 워낙 그 인터스텔라를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과거 방송에서 저렇게 한번 그 뭐랄까요, 짤을 한번 만들어 본 적도 있었어요. 안철수 의원과 인터스텔라의 역사는 짧지 않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철수의 인터스텔라라고 정했는데, 자, 여당 3선 중진, 여삼중이 되는 안철수 의원, 자, 인터 윤핵관 속에서 과연 다음 대선으로 가는 정답, 길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한한 우주 속의 인간은 정말 찰나적인 존재입니다. 극한의 정치 속에서, 인터 윤핵관 속에서 어떻게 또 정치 흐름이 흘러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성대 뉴스를 여기까지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난주에 일본 최장수 총리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피격으로 사망했죠. 이후에 일본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여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기존의 평화헌법을 바꾸자 이런 개헌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썰전 라이브 인터뷰에서는 강창일 전 주일대사를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베 전 총리의 장례식이 오늘 가족장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현지 분위기는 혹시 뭐 들으시는 얘기가 있습니까? 예, 그 비명에 가서 아주 참 보통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았지요. 예. 정치적으로 호불호를 떠나서 모든 국민들이 그 애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장례식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 예. 뭐 추도식은 약 한 달 뒤쯤에 따로 또 열리고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조문단도 간다라고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네. 예. 선거 얘기를 잠깐 해보면 예.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기시다 현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여당인 자민당과 연립여당인 공명당이 크게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기존 참의원 숫자와 비교를 하면 개헌 정족수를 훌쩍 넘는다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연립여당이 승리한 것은 아베 총리의 피격 그리고 사망이 좀 영향을 줬고 보수층이 좀 결집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없고요. 아, 그건 아닌가요? 있을 때부터 뭐 한두 달 전부터 이 자민당 대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었고, 예. 그 예상이 어긋난 게 별로 없어요. 예. 그래서 본래 예측하고 있었던 거고, 조금 결집하는 그런 분위기는 있었죠. 분위기만 있었고 실제 표로는 별로 나타난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러면 강창일 전 주일대사님이 보시기에는 원래 연립여당이 크게 이길 수 있는 선거로 예상이 됐던 거고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피격 사망이 뚜렷이 어떤 계기가 많이 돼서 그런 건 아니다. 보수 결집에 자극제가 된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미 일본은 그 우경화 보수화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예, 그런데 좀 힘이 났었을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표로 그게 영향 미치진 않았을 겁니다. 예. 지난해 중의원 선거에서도 연립여당이 크게 이겼었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의석수를 보고 이른바 이제 일본이 개헌을 통해서 군대를 보유하는 것, 그러니까 자위대를 명기할 것이냐 헌법의 쟁점인데요. 그 부분에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헌법 개헌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네네. 지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참의원이 전체 총 248석인데 네. 이 중에 개헌선을 3분의 2, 예. 166석인데 177석을 확보해서 예. 개헌할 수 있는 의석수에서는 네. 정족수가 됐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개헌은 그러면 쟁점은 어떤 게 주로 있습니까? 예, 개헌이 저 벌써 한 5, 6년 된 헌법이에요. 예. 그래서 용어도 아주 불충분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구조 평화헌법이라고 그러는데 그 예. 전쟁에 진 다음에 만들어진 헌법이거든요. 구조 2항 예. 군대를 보유하지 못하고 전수방위 체제로 그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이제 그것을 고치자. 그래서 자위대라고 되어 있는데 자위대를 군대로 고치고 그다음에 예상되는 이 적에 대한 이제 공격을 할 수 있도록 예. 하자는 이제 강경파의 논리도 있고 적의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논의가 있어요. 예. 일단은 그 개헌하겠다는 것, 보통 군대를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그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면 아주 복잡합니다. 그게 예를 들면요? 미리 예상해서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도 나오거든요. 예. 공격 받았을 때 공격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고 예상되는 적에 대해서 공격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한 예를 들어서 북한이 이제 핵을 개발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걸 미리 제1의 적은 북한이겠죠. 그다음에 제2의 적은 중국이 되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할 때에 이제 미리 예상되는 이제 이 북한에 공격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공격을 받았을 때 공격할 수 있는 건지 이런 미묘한 부분들의 차이가 많이 있어서 개헌 논의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위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 네, 그렇습니다. 뭐 우경화된 쪽에서는 극우 쪽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공격의 네, 그렇죠. 움직임을 감지했으면 선제 공격도 자위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죠. 예. 이제는 자위대는 말도 없어지겠죠. 보통 국가들처럼 이제 군대라는 용어를 쓰게 되겠죠. 예. 그런 용어 고치는 것들 등등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이것까지는 대충 합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문안을 만드느냐 이 문제는 되게 그 논란이 될 거예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겁니다. 예. 오늘 보도에 보면 일본 언론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민당에서는 이른바 이 자위권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 그러니까 평화헌법을 폐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민당 의원들은 찬성인데 연립여당인 공명당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개헌은 찬성하지만 개헌의 다른 부분은 찬성하고 이 부분 자위권 명기에 대해서는 뭐 불만이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아니 자위권이 아니고요. 예. 지금이 현재 전수방위 체제 이 자위만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예. 공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 공격권을 명기한 그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 다양한 의견들이 이제 나올 거고 많은 타협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국가,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의 개헌을 공언하고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게 되면 일본이 수십 년 전에 아시아에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린 반대고 중국도 반대가 아닙니까? 그죠. 특히 우리 한반도가 전쟁터가 될 위험이 있어요. 예. 130년 전에 청일 전쟁 때처럼 이게 청나라하고 일본이 붙었는데
그때 그 일본이나 청나라가 공격받지 않고 우리 한반도가 전장이었거든요. 전쟁터였거든요. 예. 제1의 적이 북한이라고 한다면은 이 한반도가 전장이 될 그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게 저희들도 신경 쓰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한 제2의 적이 중국이라고 한다면은 중국 역시 침략을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가 어렵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예. 그런 우리가 강창일 유심히 대사 가야 돼요. 예. 네. 강창일 네네. 대사님도 이제 대사로 일본에 계시면서도 네. 그런 뜻을 일본 정부에 네. 많이 얘기를 하셨겠지만 그렇죠. 예. 일본 정부는 오늘 뭐 기시다 총리가 계속 강조하듯이 개헌의 의지를 계속 밝히고 있어서요. 그러면 지금 네. 윤석열 정부에서는 일본 대일 관계, 한일 관계를 실질적인 부분에서는 우호적으로 풀어가자는 입장인데 이것도 네. 좀 어렵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거하고는 진짜 관계가 없죠. 우리 한일 관계는 정상화되는 얘기는 과거사 문제가 있었고요. 예. 사법 판단이 있었죠. 여기에 따라서 이 아베 전 총리가 수출 규제를 해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또 지소미아를 종료했다가 유보시켜놨어요, 현재. 예. 그런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제 과거에 65년도부터 한일 입장 맺어진 다음부터 과거사 문제는 늘 있었는데, 예. 그건 그것대로 해나가면서 이 경제 문제라든지 정치 문제는 쭉 나갔었거든요. 그런데 예. 아베 전 총리가 이 전선을 확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역사 문제가 경제 문제, 이 안보 문제까지 그냥 확산돼 버렸거든요. 예. 여기에서 이제 한일 관계가 이제 비정상화의 길을 걷게 되었죠. 이제 지금 이제 그런 비정상화의 길을 정상화시킨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일본의 헌법 개정 문제하고는 이제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죠. 반감이 예.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감이 커지죠. 커지면 갈등 요소가 커지고 당연히 또 그러면 일본 국민들 중 상당수가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두 나라 관계에 좋지 않게 작용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근데 뭐 관계 정상화도 뭐 금방 된 것도 아니고요. 예. 개헌이 또 이 간단히 1년 사이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전에 이제 관계 정상화를 우선 시켜놓고 예. 그러면서 우리들의 뜻, 참 이 공격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나라와 이제 반대한다는 의견도 제시하면서 좋은 그 타협점을 만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예. 예민한 민감한 지역이 우리하고 중국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도 경청해야 되겠죠. 일본이 지금부터는.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관계 개선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예. 일본에 전달을 잘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지금까지 강창일 전 주일대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네, 오늘 썰전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회의가 이어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